네. 자, 2026년 1월 기출문제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2번 보시면, 자, 자본의 증감 내역을 원인별로 구분할 때 현재 또는 잠적 주주와 거래는 손익거래로, 그 외의 거래는 자본거래로 구분한다. 자, 거꾸로 돼 있죠? 주주와의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막 이런 것처럼. 그 이외의 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 뭐 단기 순이익 같은 순이익 관련. 그래서 이제 이익이 경우 자본 쪽으로 가죠. 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네. 자, 자본거래가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간단하게 뭐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지만, 자, 우리 현금 배당, 그 다음 무상증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자, 현금 배당은 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현금이 나갔다 이런 처리고, 자,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나 또는 그 재원이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잉여금 되죠. 또는 자본잉여금. 자, 없애면서 주식이 발행된다. 따라서 자본금이 늘어난다. 다음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 사라지면서 주식이 발행되죠. 자본금.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총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총자본. 자, 이익잉여금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총자본이 감소. 그 다음 얘는 한쪽은 감소하지만 한쪽은 또 증가하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총자본은 불변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한쪽 감소, 한쪽 증가. 역시 불변. 총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지의 1, 2, 3번. 이익잉여금, 주식수, 자본금. 이 얘기는 해보시면 딱 들어맞죠. 그러나 4번에 있는 총자본. 요게 틀렸죠? 총자본, 현금 배당은 불변이 아니라 감소입니다. 무상증자, 불변, 맞고. 그 다음 주식 배당,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에요. 4번이 틀렸다. 자, 이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틀리면 제가 속상해요. 자, 21번은 신유형 문제였습니다. 신유형. 쉬운 문제긴 하지만은 유형 자체가 새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21번. 그 다음에 23번도 요거 주는 문제인데 요것도 신유형. 유형 자체로 보면은 신유형. 신유형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신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형이 좀 처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23번 요거 주는 문제 신유형. 자, 다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1번 바로 틀려 있죠. 그냥 바로 틀렸습니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기간에 걸쳐 인식. 뭡니까 이게? 이거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요거 얘기입니다. 한 시점에 이행한 수행 의무는 수익 인식을 언제 합니까?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한다 그랬죠. 자, 2번, 3번, 4번에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 24번 볼게요. 자,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틀려있는 게 3번입니다. 바로. 자, 라이선스 계약이 사용권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수행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죠? 틀렸죠? 자, 우리 접근권, 그 다음 사용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접근권. 이거는 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다. 요거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다. 게임 끝. 우리의 결론. 볼 것도 없죠. 3번은 그냥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사용권에 해당된다 하게 되면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기간에 걸쳐 요거. 이 얘기죠. 접근권 얘기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사용권이 아니라 접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은.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객 충성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하는 대가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다. 정확히 맞죠? 자, 우리 해설 교재 1번 봅니다. 자, 보상 점수에 배분될 대가, 거래 가격 곱하기 어떻습니까?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안분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도 보죠. 매출의 용역 유형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을 별도로 수행 의무로 보아 거래 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 맞죠? 자, 우리 해설 교재 보증의 유형과 처리 방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증의 유형에 용역 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 의무로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별도의 용역입니다. 거래 가격이 배분이 돼야 됩니다. 맞는 얘기였고, 그 다음 4번.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뭘로 한다? 환불부채에 일단 잡죠.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해설 교재 봅니다. 자, 선생님이 그 회계 처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주 공부하기 편해요. 제가 그냥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자, 4번에 보면 그 수익인식 회계 처리, 현금 잡죠, 차변에. 그런 다음에 판매 예상되는 건 수익을 인식해요. 매출. 하지만 판매 그 반품 예상분입니다. 반품 예상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불 부채라고 일단 잡습니다. 자,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이것도 신유형. 자, 일명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론 강의, 우리 단기 속성 특강 강의 끝났습니다. 이론 강의 끝났어요. 하지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자동차 제조기업인 주 3일은 딜러인 주 용산에게 자동차를 100만 원에 판매하였고, 자, 딜러인 주 용산은 최종 고객에게 자동차를 150만 원에 재판매를 했습니다. 자, 주 3일은 주 용산에게 앞으로도 주 3일의 자동차를 최종 고객에게 많이 판매해 달라며 싸바싸바 하는 쪼로 판매 장려금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어요. 자, 위 거래에서 주 3일이 인식해야 할 매출액이 얼마냐? 주 용산은 당연히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각각 서로 본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매출액은 100만 원입니까? 판매 장려금 20만 원을 뺀 80만 원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우리 핵심 이론 봅니다. 핵심 이론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기업이 외상 매출을 이제 고객한테 했습니다. 1,000원 돼 있죠? 1,000원. 1,000원. 그런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00원.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바로 판매 장려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판매 장려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00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내가 지급을 했어요. 1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판매 장려금이든 뭐든 간에 지급을 했는데, 고객한테 내가 재화나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객에게 받은 뭔가 재화 용역이 별도로 없는데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즉 판매 장려금 100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수익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1,000원에서 100원을 뺀 매출액은 900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외상 매출이 역시나 1,000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100원을 지급했어요. 뭔가 지급이 됐습니다.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뭐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객한테 내가 뭔가를 매입을 한 게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거는 매입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별도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100원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별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액 수익은 총액으로 1,000원이 가는 거고 매입과 관련된 별도 회계 처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우리 문제에서 주 용산이죠. 주 용산한테 뭔가 받은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판매장려금 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 매출 100만 원에서 판매장려금, 그죠? 재환한 용역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주 용산으로부터 20만 원을 차감한 80만 원이 거래 가격에서 20만 원을 차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80만 원이 매출액이 된다. 됐죠? 자, 이 핵심 이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자, 주 3일 건설은 주 용산과 X년 7월 1일에 총공사 계약에 6천만 원의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한 진행률을 측정하여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X2년의 계약 손익은 얼마인가? 자, 이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도별로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손익, 진행률 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X2년의 계약 손익은. 어떻게? X2년 시점에 누적 계약 손익을 먼저 구해요. 거기다가 전기 계약 수익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단기 계약 수익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단기, X2년에 발생된 원가. 지금 우리 자료에는 2,400으로 돼 있는데 그거 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야 된다. 이걸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에 가라. 계약 손익은. 자, X2년 누적 계약 수익을 먼저 구해보면은 총 도급액이 6천이죠. 6천에다가 X2년 말 시점까지의 진행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누적 계약 수익이죠. 해보면 X2년에 추정 총 계약 원가가 4천인데 X1년과 X2년에 발생된 원가가 1600000 플러스 24000 이게 X2년 말 시점에서의 진행률입니다. 그 진행률을 여기다 6천에 때려버리면 이 자체가 누적된 계약 수익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전기 계약 수익 빼야죠. 전기 계약 수익 X1년의 계약 수익을 구해보면 도급액이 6천이죠. 6천에다가 곱하기 진행률 때리면 됩니다. 진행률 추정 계약 총계약 원가가 4천 분의 발생된 게 1,600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이제 진행률. X1년의 진행률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X1년의 계약 수익이에요. 빼주면은 이제 X2년 말에 계약 수익이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단기에 발생된 거 2,400 빼버리면은 게임 오버. 얼마나 봐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연도별로 이제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손익 다 구하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한 번에 해버리는 겁니다. 해보면 1,200만 원 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7번. 자, 종업원 급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역시나 뭐 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3번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재측정 요소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퇴직급여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퇴직급여제도. 거기에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즉 보험 수리적 손익, 그 다음에 사회 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 그죠? 거기서 이제 기타 포괄 손익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이것도 뭐 재측정 가능합니다. 재측정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화된 회계 처리로 그냥 가버려요. 어렵게 하지 않아요. 기타 포괄 손익은 우리 퇴직급여 쪽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재측정 요소는 그냥 단순한 회계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끝.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다. 자, 유명한 뭐 오답 문구죠, 이게. 자, 나머지 뭐 기초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28번.
자, X년 1월 1일에 기술 책임자인 홍길동 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 결정입니다. 현금 결정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재측정하게 돼 있죠. 우리 주식 보상 비용을. 주가차익 보상권 300개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당기 보상 비용은 얼마인가? 주식 보상 비용. 자, 기본 요건을 보니까 X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돼 있습니다. 자, 의무 용역 제공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부터. 맨날 3년만 나오니까 3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X1년, X2년 해가지고 2년이에요. 의무 용역 제공 기간이 2년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맨날 3년짜리만 나오니까 그냥 뭐 기계적으로 3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가차익 보상권에 이제 공정가치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X1년 말과 X2년 말, 그 공정가치로만 따져주면 되겠다. 끝. 자, 따라서. 자, 2000X 1년 말의 주식 보상 비용. 그 다음에 2000X 2년 말의 주식 보상 비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봐야죠. 반드시 X 1년 말 거를 먼저 해봐야 알 수 있죠. 저는 이걸 빼는 거기 때문에. 자, 주가차익 보상권의 X 1년간의 공정가치가 25,000원이에요.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총 300개죠. 자, 300개 곱하기 25,000 해주시고, 곱하기 용역 제공기간 2년입니다. 곱하기 전체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자, 해주면 금액이 3750 000 주식보상 비용. 일단 얘 구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X2년 말이지만. 자, 재측정합니다. 300개 곱하기. 자,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 변했죠? 2만원이 됐습니다. 2만원 곱하기 2분의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 375만원 빼야 됩니다. 자, 빼주면 나왔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29번. 자,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2번에 바로 틀려 있네요.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뭡니까? 자, 추후에 차감된다. 즉 마이너스 유보가 나온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보다 이런 얘기죠. 얘는 유보. 자, 유보는 결국 뭡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그냥 이연 자산이라고 할게요.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 가산할 일시적 차이 하게 되면 가산한다. 추후에 가산된다. 유보가 나온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유보다. 마이너스 유보는 이연법인세 부채. 있죠? 어쨌든 뭐 차감할 일시적 차이 우리 문제에서 요거.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 소득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고. 자, 1번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뭐다? 비유동 항목이다. 3번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와 관련된 얘기.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4번.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있습니다. 한계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평균 세율입니다. 선생님,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뭐가 다릅니까? 저 이거 모르면 오늘 밤 잠 못 잡니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29번에 해설교재 보세요. 해설교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뭐야? 29번. 네, 거기 참고해놨죠?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비유동, 현가평가를 하지 않는다.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 끝. 그 다음 30번. 자,
X1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주 3일의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역시 주는 문제. 자, 반드시 회계 처리를 통해서 법인세 비용은 대차 차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대차 차익으로 얼마 나오죠. 미지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미지급으로 하겠습니다. 미지급 법인세 하고 이제 관련 조정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2000X1년에 단기 법인세가 납부할 법인세 250만 원. 자, 넣어주시고 그다음. 자, 전년도 말이네요. 20X 0년 말, 전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어요, 잔액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단기죠? 20X 1년 말 단기에 이연법인세 부채 30만 원이 딱 돼야 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3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에 있었던 이연법인세 자산을 없애야죠. 이연 자산이라고 할게요. 이연 자산을 40만 원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연법인세 부채 30만 원을 생성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만 X1년 말 잔액이 이연법인세 부채 30만 원 이렇게 딱 되겠죠. 자, 세 개 다 합쳐버리면 대차 차이 3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야. 법인세 금액을 대차 차이로 이렇게 구해준다.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1번. 31번. 자, 다음 중, 신유형 문제입니다. 신유형. 다음 중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려있는 건 2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회계 정책을 소급 적용하려 하지만 과거의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기부터 전진 적용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지금 아무 느낌 없죠? 뭔 소리야? 아무 느낌 없죠? 단기 속성 특강제 이론 강의 들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을 예시까지 만들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핵심 이론을 볼게요. 그 핵심 이론에 뭐 말로 된 것보다는 그 예시 3가지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회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자, 원칙이 뭐냐? 소급 적용이에요. 다 뜯어 고쳐요. 자, 재무제표 표시를 봅니다. 20X3년에 변경이 일어났다. 변경이 있었다. 하게 되면 전기에 기초금액이죠. 20X2년 초입니다. 얘 소급 재작성합니다. 소급해서 공시해요. 그 다음에 얘와 비교 표시되는 게 2000X2년 말인데 얘도 소급 공시해요. 됐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회계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또 2가지로 나눕니다. 실무적으로 결정이 불가한 상태인데 특정 기간에만 결정 불가한 경우와 아니면 과거 전체에 대해서 결정 불가한 경우 또 나눠요. 자, 그래서 특정 기간에만 결정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자, 예시를 봅니다. 자, 20X3년에 회계 변경이 있었는데 20X2년은 결정이 가능한데 20X1년은 결정이 불가하다. 이럴 경우 가장 이른 회계 기간이 언제입니까? X2년이죠. 이 X2년 말을 소급 공시하는 거예요. 가장 이른 날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에서 2번에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지금 한 얘기입니다. 가장 이른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전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전진 적용은 언제 하냐면 자, 밑에 과거 전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 자, 2003년에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X1년, X2년 다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이른 회계 기간이 언제입니까? 다 결정할 수 없어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단기예요. 단기가 가장 이른 회계기간입니다. 따라서 X2년 말이죠. 소급 없어요. 했던 대로 그대로 놔둬요. X3년부터 전진적으로 앞만 보고 회계 처리를 진행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2번이 이렇게 틀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진 적용하는 건 과거 전체 기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을 때 전지 적용하는 겁니다. 2번이 틀렸다. 그 다음 하나만 더. 1번 보세요. 자, 1번 선지 1번. 요거는 결론적으로 참고사항이에요. 우리 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회계사 세무사 쪽 얘기예요. 이거만 보면 자, 경과 규정이 없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과 규정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소급 적용. 그런데 경과 규정이 있다 그러면 경과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수준을 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건 참고. 그 다음 32번. 엑셀련 당기순이익은 1,400, 우선주 배당금이 200만 원입니다. 주당 이익 관련 문제네요. 엑셀련 1월 1일에 유통보통 주식수가 17,000주. 이거 다 그려야겠죠, 또. 스케줄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보자. 1월 1일, 9월 1일, 12월 31일. 기초에 17,000주. 이게 주. 엑셀련 9월 1일에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9,000주를 발행했습니다. 9,000주. 엑셀련 11월 1일에 무상증자 20%를 통해 보통주 5,200주를 발행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기초 시점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해버리자. 그 다음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시점에 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17,000에 20%. 그 다음 여기 9,000에 20% 해서 다 합치자. 합치니까 20400. 합치면 10800. 자, 됐죠? 자, 따라서 주 3일에 2000X 1년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유상신재 발행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면, 즉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월할로 계산한다 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EPS 주당이익. 자, 밑에 분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20400주 곱하기 12분의 12 다 걸치죠. 플러스 10800주 곱하기 9월 1일부터니까 4개월이죠. 12분의 4.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그 다음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입니다. 자, 당기순이익 1,400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 200만 원. 자, 게임 끝났네요. 하면은 500. 끝. 자, 됐습니다. 그다음 33번 주는 문제. 그러나 신유형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 나왔어요. 하지만 주는 문제. 자,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자, KIFRS 1028호 문단 3에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요.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쩌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한다. 주는 문제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3번 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다만 참고로 제가 뭐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지배력이 뭔지, 공동 지배력이 뭔지 우리 용어의 정의 그 KIFRS 나오는 거 그대로 제가 복사다 넣은 겁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4번 사용 통제권 이거는 KIFRS의 용어의 정의에 없어요. 자, 다만 우리 리스 기준서 있죠? 리스 기준서에 어쩌고 서술 규정이 쭉 나오죠? 그 서술 규정에 사용 통제권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묻어 들어가요. 묻어 나오는 말입니다. 어쨌든 참고로
사용 통제권이란 말은 용어의 정의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 34번. 엑셀년 초의 주 3일은 용산의 주식 30%를 80만 원에 취득하면서 용산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엑셀년 초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만 원이었으며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일치하였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20만 원 높게 평가되었으며 일명 평가 차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자, 34번은 이 평가 차익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자주에 그 회계 처리, 참고에 회계 처리 해놓고 밑에 저자주 해놨죠. 자, 잠깐만 읽어보면. 자, 지분법 적용과 관련하여 평가 차익의 조정을 묻는 문제로서 재경관리사 시험 수준을 초과하는 무리한 출제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다만 회계사, 세무사 등 우리 전문직 시험 이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 차익 조정에 관한 얘기, 이거는 좀 깊어요. 이거는 세무사, 회계사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자 줄을 좀 넣었습니다. 어쨌든 뭐 간략하게 종종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20만 원이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잔존 내용서 5년에 뭐 쭉 정액법 상각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 30만 원, 기타 포괄이익 2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거는 이제 장부금액을 묻고 있어요. 투자 주식에. 자, 평가 차익이라는 얘기를 잠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20만 원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부금액보다 20만 원 높게 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장부금액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이 장부가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자, 건물의 장부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으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비, 우리 depreciation, DEF라고 쓰겠습니다. 제 이론 강의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시죠?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돼요? 장부가가 작게 과소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과세계상이 돼요. 그럼 비용이 과소계상돼 버리면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죠. 피투자 회사에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우리는 순이익의 지분율 때려가지고 투자 주식을 높이는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피투자 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과대계상됐다 하게 되면 뭡니까? 나의 투자 주식이 과대계상돼요. 따라서 이런 과대계상된 투자 주식이죠. 얘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과대계상된 걸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평가차액 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를 줄이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평가 차익이 있겠죠. 평가 차익에다가 지분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가 차익은 20만 원입니다. 그 20만 원에 지금 지분율 30%만큼, 그것도 감가상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걸쳐서 20만 원 곱하기 30%, 거기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한 것만큼 줄인다. 됐습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려면 뭐 딴 것도 뭐 재고자산, 토지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려면 세무사, 회계사 강의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자, 됐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장부금액, 자, 구하면 되겠네요. 장부금액. 자, 먼저 취득 원가가 얼마입니까? 어디 갔냐? 80만 원. 8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자, 순이익을 보고했죠. 30만 원 보고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30% 플러스 30만 원에 30% 플러스 기타 포괄 이익이 20만 원이죠. 기타 포괄 이익은 투자 주식을 늘리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기타 포괄 이익을 잡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뭐 늘어나요. 20만 원에 내 지분율만큼 20만 원
곱하기 30% 해주고 마이너스 요 처리예요. 주목가 있죠? 얼마였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0만 원 곱하기 지분율 30평가차익 20만 원 곱하기 30%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얘만큼.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938000.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자, 그 다음 35번. 자, 기능통합, 표시통합 및 외화거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기본사항이 또 나오고 있고, 이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35번. 자, 핵심 이론에 화폐성, 비화폐성 항목의 기말 환산.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머리에 안 박혀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딱 다 박혀 있으시죠? 내용이. 자, 4번 틀렸습니다. 1, 2, 3번 기본사항이고. 자, 외화거래를 보고기한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 예를 들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뭐 이런 것들이죠.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외환 차이는 항상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까? 그렇지 않죠? 단기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36번 주는 문제. 자, 다음 거래 목적 중 파생상품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돼 있어요. 그냥 주는 문제죠, 이게. 자, 2번에 보면 우리 현금 흐름 위험 회피에서 그 위험 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단기 손익, 위험 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에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 중 위험 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단기 손익.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37번 신유형 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 자, 리스 제공자의 리스 채권 관련된 이자 수익을 묻고 있어요. 주 용산 리스는 엑실년 1월 1일에 주 3일과 기계장치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주 용산 리스가 리스 제공자죠. 리스 채권에 대해 엑실년 말에 인식할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자, 요건 회계 처리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자, 리스 기간은 엑실년 1월 1일부터 X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리스 기간 종료 후 무상으로 소유권이 주 3일에게 이전된다. 여기서 잠깐. 자,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의 중에도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게 되면 미래에 있을 이 추정 잔존 가치죠. 추정 잔존 가치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니까 회수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추정 잔존 가치죠. 요거는 리스 제공자의 현금 흐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죠. 뭐 어떤 게 생각나야 돼요? 보증 잔존 가치니 무보증 잔존 가치니 이 자체가 없어요. 보증 무보증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리스 제공자의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보증 무보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예 소유권 이전되면. 자, 기초자산인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된다. 니은 주 3일은 리스 기간 동안 매년 말 고정리스료 20만 원을 지급한 고정리스료, 리스료에 포함되죠. 엑실년 1월 1일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5만 원을 부담했다. 이건 뭐 리스 제공자, 이용자 얘기이기 때문에 뭐 현혹자료 빼버리고. 디귿 기초자산인 기계장치의 엑실년 1월 1일 공정가치는 40만 원. 주 용산 리스는 엑실년 1월 1일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97,370원을 부담을 했다. 요거 의미 있죠. 요거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 내재이자율 10%, 그 다음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00X 1년 초. 자, 잡히는 거 금액 자체는 이제 리스 채권이 잡히죠. 리스 채권. 그 다음에 뭐 앞에 선급 리스 자산 처리했던 금액이 있겠죠. 얘가 이제 사라집니다. 얼마 사라져요. 자, 그렇다면 리스 채권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자, 리스 채권은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가치 합계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보증, 무보증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료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고정 리스료 20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의 현재 가치, 그게 바로 리스 채권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3기간 정상 연금 현가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20만 원 곱하기 2.48685 곱해버리면 되겠죠? 20만 원 곱하기 2.48685 이렇게 해서 리스 채권을 잡아주시면 된다. 그러나 그게 싫다 하게 되면 리스 채권은 또 뭐와 일치합니까? 이게 다 의식의 흐름으로 그냥 다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게 막 응용이 돼야 됩니다. 리스 채권은 리스료 플러스 무보증 잔존가치의 현재 가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또 뭐랑도 같아요. 리스 채권은 공정가치와 리스 개설 직접 원가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20만 원 곱하기 2.48685? 2.48685 해주던가 또는 지금 우리 자료 디귿에 보면 공정가치 40만 원, 리스 개설 직접 원가 97370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합쳐도 상관없어요. 20만 원 곱하기 2.48685 금액과 40만 원 플러스 97,370원 그 합계 금액 일치합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자, 두 개 합치면 저 같으면 두 개 합쳐버릴 거예요. 그냥 497370. 자, 됐죠? 엑셀련만에 가면 현금, 고정리스료 2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자 수익이 잡히죠? 이자 수익. 얼만큼? 497,300에 내재 이자율 10% 때리면 49737. 그 다음에 대차 차이가 리스 채권. 대차 차이 150263. 뭐 회계 처리까지는 해봤지만 의미가 있어서 한 겁니다. 어쨌든 뭐 빨리는 구할 수 있죠. 리스 채권 해다가 그냥 10% 때려버리면 이거니까. 우리 구하는 건 이거잖아, 지금. 이자 수익. 뭐 금액적으로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지만은 이 메커니즘을 좀 보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 38번. 자, 주는 문제.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100점 맞을 텐데. 뭐 수두룩하게 100점이 나오겠네, 막. 자,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다음 현금 흐름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에 바로 틀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죠. 자, 현금 흐름을 개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현금 흐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직접법 얘기입니다. 간접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어요. 2, 3, 4 한번 읽어보시고요. 쉬운 얘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9번 역시 주는 문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끝나버리는 거죠. 영업활동물이나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이에요. 영업활동물이나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당기순이익 500에서 출발해보자. 500 하나하나 보죠.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다음 감가상각비 비용이기 때문에 플러스. 사채상환 손실이니까 플러스. 역방향. 그다음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 역방향 마이너스 90만 원. 그다음 재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역방향, 감소니까 역방향 플러스 100만 원. 그다음 매입 채무의 감소, 채무, 부채의 감소. 부채는 순방향이죠. 감소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만 원. 게임 끝. 490.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문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40번. 자, 기중에 다음과 같은 자금 의사결정을 했대요. 아래 의사결정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 재무활동 관련 순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단, 배당금의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집계가 돼야 됩니다. 자, 재무활동입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의 횟수, 영업활동 제끼고, 그 다음 차입금의 상환, 재무활동이죠? 차입금 상환되면 돈 나가죠? 유출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 유형자산의 처분, 투자활동 제끼고,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FVOCI 금융자산의 취득, 역시 투자활동 제끼고, 그 다음 유상증자, 재무활동에 유입이 발생하죠? 플러스 200. 그 다음 급여의 지급, 급여 영업활동 제끼고, 그 다음 배당금의 지급,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위에서 얘기했죠? 배당금 지급했다, 유출 발생했다, 마이너스 80만 원 이렇게 집계해보면 20만 원 플러스가 되네요. 따라서 유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26년 1월 기출문제.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재무회계를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